노자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노자 사상을 알아보는 방식으로는 도덕경 1장부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노자 사상이 개략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자 사상과 비교해서 노자 사상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죠. 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처음에는 씨앗이라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씨앗 혹은 핵 이런 데 가깝습니다. 공자 사상이 들어있는 논어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공자가 이 인을 인간의 씨앗, 인간의 본질, 인간의 핵심, 인간의 존재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이라는 본질을 제기했다라는 점에서 인 자체보다는 본질이라는 범주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철학이 됐든 인이라고 하든 이성이라고 하든 어떤 정신이라고 하든 의지라고 하든 그것을 하나의 본질로 받아들이는 한 혹은 존재 근거로 받아들이는 한 철학자의 철학은 구조적으로 본질주의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주의적 특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죠. 본질은 존재론적으로 선이고 본질은 참된 거예요. 도둑놈의 본질은 도둑질이죠. 이 도둑질은 도둑놈에 대해서 선이에요. 왜? 도둑질이 없다면 도둑놈은 존재할 수가 없죠. 도둑질이라는 본질이 있어야 도둑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할 때 인간의 본질을 이성으로 정해놓는다. 이 이성은 인간에 대해서 전제론적으로 선한 거죠. 그리고 항상 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선이나 옳은 것으로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존재든지 이 본질을 근거로 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네 글자로 풀어서 쓰면은 존재 근거가 됩니다. 존재 근거. 존재 근거나 본질이나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이 본질은 존재론적으로 선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계속 키워져야 돼요. 이상적으로 키워지는 이 단계가 있죠. 공자 사상에서는 본질이라는 인이 가장 이상적인 단계로 구현된 상태예요. 이것을 공자는 예라고 표현했어요. 공자가 이런 말을 하죠. 예에 맞지 않으면 보지도 마라. 예에 맞지 않으면 듣지도 마라. 예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도 마라. 예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마라. 모든 것을 예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왜? 예에 맞추었을 때만 그것은 옳은 것이 되고 예에 맞추었을 때만 그것은 선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죠. 본질이 이상적으로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선이죠. 본질주의적인 철학은 어떤 철학도 이 구도를 벗어난 것은 없어요. 다 본질을 긍정하면 이상적인 기준이 제기됩니다. 이 구조를 공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극기복리라고 그랬어요. 극기복리. 공자 사상을 한마디로概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냐? 극기복리예요. 공자 철학은 극기복리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가장 정확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울 수 있어요. 극기복리라는 게 뭐예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자기가 훈련한다, 단련한다, 극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학과 습으로 표현했어요. 학이 시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기를
단련하고 다시 말하면은 딱 하고 습하면 이 보편적인 기준에 일치되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공자 사상의 근본 구조예요. 기는 경험적이고 개별적이고 현상 세계에 있는 아직 단련되지 않은, 아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나예요. 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이 기는 아직 경험 세계에서 나로 존재해요. 얘는 나들이 극복되면 이루는 우리가 돼요. 본질주의적 철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철학은 어떤 철학도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자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자가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학습 과정에서 이 기준에 더 가까이 도달한 사람, 더 멀리 도달한 사람, 이 가까이 도달한 사람은 이상적인 기준에 맞는 인간이 되고, 이 기준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이상적인 단계에서 뒤처진 사람이 평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이 이상적인 단계가 설정되는 한 그 사회는 차별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연역되는 어떤 활동은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쪽이 한쪽을 이기고 더 우세를 점해서 패배한 쪽, 우세를 점하지 못한 쪽, 이쪽을 배제하게 돼요. 기준, 구분, 배제, 억압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하면 미셸 푸코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셸 푸코가 우리 근대 모더니즘을 비판할 때 딱 이 세 단어로 요약하거든요. 근대라는 것은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시대다. 기준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보편적이고 이상적으로 합의된 어떤 단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기준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이 단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본질에서 형성됩니다. 본질을 긍정하는 한 이상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수 없고, 이상적인 기준이 설정되는 한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한다.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면 이것은 뭐야? 이것은 폭력적이 되는 거죠. 노자는 도덕경 2장 첫 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알면, 즉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이거는 추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선한 것으로 알면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노자는 바로 이걸 봤어요. 보편적으로 합의된 어떤 것, 이것이 설정되는 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것이 설정되는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이라고 합의한 이것이 만들어지는 한,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후한 일이고 그것은 선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이 폭력이 약해지려면 기준이 없어져야 되죠. 이상적인 단계는 우리로부터, 구체적인 나로부터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죠. 얼마나 멀리 있으면은 공자도 공부해서 70이 돼야 도달해요. 공심소욕 불유구, 마음 먹은 대로 해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공자한테서도 70이 돼서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기한테 이 이상적인 기준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죠. 이것이에요, 저것이에요? 바로 저것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아름다움.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것은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유행을 따르려고 합니다. 또 따르지 않고 거부한 사람도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유행이라고 한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멋있다, 아름답다고 합의하는 순간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행을 따른 사람과 유행을 따르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유행을 기준으로 해서 폐해제가 일어납니다. 폐해제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뉴스에도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그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뒤에서 찍었어요. 그런데 그 졸업생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전부 똑같이 노스페이스 롱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외국인 그 패션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경복궁 그 돌담길 옆으로 축가을에 여성 5명이 걸어가는 모습을 찍었어요. 근데 여성 5명이 똑같은 수트를 입었더라고요. 유행이 형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이거는 아름다움입니까? 아름다움이 아닙니까? 이건 아름다움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입니까? 유행은 유행으로 형성되는 순간 패션의 위치를 벗어나서 바로 권력이 됩니다. 이런 유행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거기에는 어떤 개성도 표현될 길이 막혀버려요. 보호자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합의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네 패션을 드러내면은 그거는 추한 거다. 즉 아름답지 않은 거다. 그거는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합의한 아름다움을 추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기준으로 묶이는 폐쇄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건 아름답지 않은 일이다. 진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유행에 굴복해서 입어야 하는 대로 유행이 시키는 대로 입지 말고 네가 어떤 것을 입고 싶은지, 너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거기에 집중해라.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단계는 이 단계죠. 기의 단계입니다. 이 기의 단계는 여기에요, 저기에요. 여기죠. 이상이나 기준은 나로부터 멀리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고 싶은 나의 욕망, 입고 싶은 나의 욕망은 나한테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노자는 진짜 아름다운 패션을 구사하려면은, 그리고 그 사회를 진짜 미적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싶으면은 네가 표현하고 싶은 그대로 표현하고 네가 입고 싶은 그것을 입어라. 이러면은 거기서 아름다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노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유행의 기준을 버려라. 너로 돌아가라. 너의 욕망에 돌아가. 네가 입고 싶은 거, 네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 상태로 돌아가. 그런데 네가 표현하고 싶은 거, 네가 욕망하고 싶은 것은 너로부터 거리를 재면은 가까워. 그것은 이것이자 여기야. 노자는 저것을 버려라. 그리고 이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어피취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을 국기봉례라고 개괄한다면 도덕경은 어피취차로 개괄할 수 있어요. 국기봉례가 공자 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어피취차가 노자 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같습니다. 한자로 보면은 이것은 뭐예요? 차죠. 이것은 피죠.
노자는 예를 버리고 기준을 버리고 자기를 취하라.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커피, 치차에서 피는 뭐예요? 피는 예죠. 그다음에 차는 뭐예요? 공자의 용어를 빌리면은 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버리고 이를 취하라.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라. 이상적인 이 기준, 목적, 이것이 기준으로 작용해서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이 역할이 바로 폭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본질주의적 성격을 갖는 철학은 하나도 예우 없이 전부 목적론적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애를 어른으로 봅니다. 아직 어른이 안 된 상태를 어린애로 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함축합니까? 어린애는 가야 할 어떤 목적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죠. 어린애는 덜 어른이에요. 그 위에 어른의 상태가 목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린애는 한 번도 자기 시간을 살지 못해요. 어린애로서 누려야 될 이 시간에 그것을 누릴 수가 없죠. 이것은 전형적으로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린애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어린애는 아직 덜 자란 인간이다. 그러니까 더 자라야 된다. 어른이 돼야 된다. 노자가 비판적으로 본다면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하는 방식은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애를 덜 어른으로 보는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어린애한테 어린이로서 누려야 될 시간을 돌려줘라. 어린애로서 가질 수 있는 욕망을 돌려줘라. 어린애는 어린애로서 잘 살게 해라. 어린애로서 잘 산 어린애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자는 어른이라는 단계를 이상화시키지 않아요. 이상적 단계로 놓지 않아. 여기를 목적으로 두지 않아. 목적으로 두는 한 어린애는 덜 어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다. 어린애한테 어린애의 시간을 돌려줄 때, 그때 어린애가 자기 고유한 본성과 자발성으로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다 보는 것이 노자예요. 어른이라는 이상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어린애는 이 이상적인 어른의 단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면 공자가 되고, 어린애는 극기 복리해야 돼. 그래서 어른의 이상적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노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른의 단계를 이상화시키지 마라. 어른의 단계는 어른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이다고 이상화시키고 기준으로 만들어 놓지 마라. 이 어린의 단계를 제대로 살게 해줘라. 이상화된 어른의 단계를 차라리 없애버려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서 집중해라. 그것이 거피취차예요. 이것은 공자와 노자의 차이이기도 하고, 모든 본질주의 철학과 모든 비본질주의 철학의 대비이기도 합니다. 비본질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이 도가 철학이자 불교 철학이자 포스트 모더니즘이자 또 실존 철학이 여기에 많이 가까워요. 실존 철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정해놓으면은 이 본질은 선이고 옳은 거예요. 본질주의 철학에서는 이 본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본질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똑같은 형태의 인간을 지향하게 돼요. 우리를 지향하게 돼요. 나는 여기서 소외돼. 어떤 인간도 정해진 본질을 정답으로 놓고 거기를 향해서 살 필요가 없다. 본질이라는 거 없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본질보다 훨씬 앞선다. 인간은 여기서 뭐가 남아요? 선택이란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본질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삶의 활동성, 그것을 더 우선해 놓는 거죠. 본질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는 본질에 맞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자유스러운 실존적 도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도 사실은 이 본질주의 철학을 비판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이 노자 철학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더피 취차입니다. 노자가 이 세상에 있는 이상화된 기준을 제거하는 것, 즉 거피를 말했어요. 근데 이 기준을 제거하려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이 태어나는 그곳을 무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준이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본질이죠. 본질을 인정하지 않으면, 본질을 무화시키면 이상적인 기준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철학적인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본질을 제거하는 비본질의 단계로 나아가요. 비본질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입니다. 이 세계는 본질로 되어 있지 않다. 관계로 되어 있다. 관계로 되어 있다는 이 주장을 하는 순간 이상화된 목적론적 기준, 이것은 형성될 여지가 사라지게 돼요. 이 본질, 관계를 노자는 뭐라고 했냐? 그것을 유무상생이라고 했어요. 공자한테 저 사람은 왜 인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공자는 분명히 저 사람은 인을 가지고 있어. 혹은 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노자는 저 사람은 왜 인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노자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유와 무가 서로 의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컵을 보세요. 이 컵에 이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 이거는 유입니다.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 이거는 무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무입니다. 이것도 유와 무가 서로 의존해서 형성한 어떤 거예요. 공자는 인이라는 본질의 가능성, 본질을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난되어 있어. 그렇지만 노자 시각으로 볼 때 나는 유와 무의 연합으로 되어 있어요. 비유를 노자 도덕경에서는 새끼줄로 합니다. 이 세계는 새끼줄이 꼬이듯이 두 가닥이 꼬여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다 관계성으로만 되어 있지 본질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노자는 유무상생으로 표현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안에서 도를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일은 원리스가 아니에요. 단일성이 아니에요. 이 일은 새끼줄 같은 일이에요. 도덕경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글자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새끼줄을 연상하세요. 무가닥이 꼬여있는 일이지 쇠젓가락처럼 단일한 일이 아니에요. 원리스가 아니란 뜻입니다. 노자는 이 세계는 전부 유무상생으로 되어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는 비본질적이다. 이 세계는 관계로 되어 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를 긍정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목적론적 이상적인 단계가 설정될 수 없고 그것이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성이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이 노덕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피 취차, 그 다음에 유무상생 이야기였어요. 본질은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이 기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공자의 철학 구조는 우리가 된 과정이에요. 육아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는 한 그 사상은 어떻게 돼요? 소대국가, 중앙 집권형 한 나라에 맞는 철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가 유학을 태동시킨 이래로 한나라 무제 때 와서 통치 이데올로기로 채택이 되는데, 그 한무제는 한나라를 하나의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로 거대하게 통일된 상태에서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유학을 채택한 거예요. 그런데 노자는 아주 거대하게 커질 토양 자체가 유무상생의 철학 구조 속에서는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자는 뭐예요? 소국과민. 나라 크기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은 작은 나라 형태. 노자 사상은 지방 분권형에 맞고, 그러다 보니까 노자 사상은 각 왕조가 통일을 완벽하게 이루기 이전 분열된 상태, 통치 이데올로기로 많이 채택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공자 사상은 중앙 집권형에 맞고 노자 사상은 지방 분권형에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덕경을 1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 속에서 전부 이해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노자 사상을 이해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 속에서 노자 사상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는 거피취차, 두 번째는 유무상생, 세 번째는 소국과민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 도덕경 1장부터 차근차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